한국이 뭐가 대단하다고 절대 인정 못해. 일본의 한 대학 강의실. 한 학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칩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오르고 주먹을 꽉 쥔 채 흥분한 모습이죠. 다른 나라는 몰라도 한국만은 절대 못 가겠다고 소리치며 한국행을 극도로 거부했던 이 학생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결국 한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대로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학생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대 법학부 3학년 스즈키 아야카입니다. 요즘 주변 친구들은 하나같이 한국 문화에 빠져 있는데 전 사실 한국이란 나라가 정말 싫었어요. 그저 남의 것을 베끼기만 하는 가식적인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제가 얼마 전 한국 대기업 인턴십을 다녀왔는데 이 경험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해준 특별한 시간이었죠. 왜 그렇게 한국을 싫어했냐고요? 그 이유는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잠시 해야 하는데요. 우리 가족은 교토에서 스즈키 도에라는 도자기 공방을 4대째 운영했거든요. 우리 가문의 학우로 천목다완은 오랫동안 다도 애호가들에게 인정받아왔습니다. 일본의 전통 도자기를 대표하는 자부심 그 자체였어요. 특히 어린 시절 봄이 오면 장인들과 다도 스승들이 새로 구운 다완을 살피던 모습이 선명히 떠오릅니다. 하지만 10년 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우리와 비슷한 디자인의 도자기를 들고 일본 시장에 들어온 거예요. 전통과 현대의 조화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며 가격은 우리가 만든 것의 3분의 1도 안 됐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100년 넘게 쌓아온 신뢰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장은 냉정했습니다. 스즈키 도에는 너무 보수적이에요. 한국 제품은 세련되고 실용적인 데다 가격도 합리적이잖아요. 오랫동안 거래해온 다도구 매장 사장의 말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저는 초등학생이었지만 어른들 사이에서 퍼져가는 불안감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어요.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고 급격한 매출 감소로 오랫동안 함께했던 직원들을 하나둘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결국 공방을 닫던 날 아버지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지셨어요. 뇌경색이었죠. 그날 이후 아버지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때 자부심으로 빛나던 그 눈빛이 허망함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그 후 어머니는 밤낮 없이 병원과 은행을 오가셨습니다. 공방 운영을 위해 받았던 대출을 갚아야 했으니까요. 어린 나이였지만 그 시절을 떠올리면 지금도 눈물이 나네요. 부모님은 어떻게든 이겨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살아오셨고 저는 그런 부모님을 보며 제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공부했고 결국 도쿄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싫어하던 한국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는 걸 보며 가끔은 화가 치밀어 오르곤 했어요. 우리나라 아이돌 문화를 그대로 베껴놓고 이제 와서 자기네들이 만든 것처럼 여기저기 떠들어대는 게 참을 수 없었거든요. 특히 절친한 친구 리에의 한국 사랑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쿄대 법대생이 한류에 빠져있다니 솔직히 답답하고 한심해 보였어요. 제가 아무리 한국은 기회주의적인 나라라고 꾸짖어도 리에는 여전히 구제불능이었죠. 혹시나 사이가 틀어질까봐 한국 문화나 아이돌 이야기가 나오면 일부러 다른 주제로 화제를 돌리면서 피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제 자신이 부끄러워요. 그렇게까지 배척하지 않아도 됐고 그냥 좀 더 마음을 열고 편하게 살아도 되었을 텐데 말이죠. 그런 제 마음을 뒤집을 만한 일이 3학년 여름방학에 일어났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죠. 취업지도 교수님과의 면담에서였습니다. 해외 인턴십이 필수라고요? 교수님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쿄대 법대생이라는 자부심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특히 아야카처럼 법조계를 목표로 하는 학생이라면 국제 실무 경험이 없으면 최근에는 쉽지 않아요. 외국계 로펌은 물론 일본의 대형 로펌들도 글로벌 경험을 중요하게 보고 있죠. 교수님의 말씀이 마치 쇠망치처럼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처음에는 자신 있었습니다. 도쿄대 법대생인데다 학점도 상위권이었으니까요. 뉴욕의 로펌, 런던의 금융회사, 파리의 컨설팅 기업, 밤을 새워가며 영어로 자기소개서를 쓰고 토플 점수도 갱신했습니다. 이 중 하나는 분명 합격할 거라고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이 문제였을까요? 결과는 모두 불합격이었습니다. 서류는 통과했지만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졌어요. 왜일까 고민하다가 깨달았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처럼 화려한 대외 활동이나 수상 경력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저 공부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대외 활동을 할 여유조차 없는 가정 형편이라 그런 건 애초에 생각조차 못했어요. 학점 관리하고 아르바이트하며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미국과 유럽은 경쟁이 너무 치열했고 결국 남은 선택지는 서울의 대기업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하필 기가 막힌 건 우리 공방을 무너뜨린 그 기업의 계열사였죠. 한참 동안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캠퍼스를 정처 없이 걸으며 생각했죠. 차라리 인턴십을 포기할까? 졸업을 미룰까? 고민하던 중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언제나 제 걱정만 하시고 늘 안쓰러워하는 어머니. 정작 본인은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금도 일하시느라 몸 여기저기 성한 곳이 없으면서도 제 걱정부터 하시니 속상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빨리 독립해서 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도 컸죠.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것저것 따질 입장이 아니잖아. 깊게 한숨을 내쉬고 결국 인턴십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이것마저 떨어지면 안 된다는 절실한 마음에 손가락이 떨릴 정도였어요. 하지만 본심을 숨긴 채 자기소개서를 쓰는 내내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한국의 역동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거짓말이었죠.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계속 어필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도 답답했습니다. 면접은 더 끔찍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억지 미소를 지어야 했죠. 속으로는 한국에 대한 엄청난 반감이 있지만 지금은 그저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문화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나고 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역시 하늘은 노력한 자를 배신하진 않았죠. 하지만 그 순간 느낀 감정은 기쁨이라기보다는 복잡한 불안감과 죄책감이었어요. 특히 이 소식을 아버지께 어떻게 전해야 할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죠. 며칠 동안 망설이다가 결국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 한국에 가게 됐어요. 라고 말을 했고 아버지는 한참을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깊은 한숨을 내쉬시더니 말씀하셨죠. 한국인들 처음엔 참 친절해. 상생이니 협력이니 좋은 말만 하지. 그렇지만 이유 없는 친절함은 경계해야 해. 아버지의 목소리에 쓴웃음이 묻어났어요. 다들 좋은 척하지만 결국 자기들 이익을 먼저 챙길 거야.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에 가슴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게다가 한국 인턴 합격 소식을 들은 친구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더 힘들었어요. 무조건 한국이면 좋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SM, 하이브 같은 기획사 이야기를 하며 와 아야카, 정말 부럽다. 운 좋으면 연예인들도 볼 수 있대 같은 말을 쏟아냈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니, 중고등학생도 아니고 언제까지 이럴까 싶었어요. 다들 겉모습에만 현혹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출국 전날 짐을 정리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캐리어에 옷을 넣다가 문득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낯선 타국에 가서 그저 이용만 당하고 돌아오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2시간도 안 되는 비행이었지만 마치 머나먼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다시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 지내는 2달이 힘들겠지만 이 경험을 통해 반드시 성장하자. 그리고 하나 더 결심했죠. 한국인들이 절대 나를 만만하게 보지 않도록 절대 방심하지 말 것. 일본인의 자존심을 걸고 절대 느슨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인천공항에 대한 기대조차 없었어요. 일본의 기술을 잘 훔쳐가는 나라가 일본 공항보다 좋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입국장에 들어서자 벽면은 반짝거렸고 바닥은 대리석의 고급스러운 느낌이었어요.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압도당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처럼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그때였어요. 죄송합니다만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로봇이었어요. 그런데 일본어로 말을 거는 겁니다. 그것도 완벽한 억양과 자연스러운 존댓말로요. 마치 일본인과 대화하는 것 같았죠. 순간 멍해졌어요. 이게 말로만 듣던 한국의 AI 기술인가? 로봇의 움직임은 부드러웠고 눈맞춤까지 자연스러웠어요. 반면에 아직 어색한 동작과 기계적인 음성의 일본의 로봇들이 떠올라서 괜히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무인 입국 심사대 앞에서 제 여권을 꺼내려는데 옆에서 일본인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어요. 일본 공항보다 한국이 더 세련되고 멋지다. 역시 말로 듣던 대로야. 그 말의 순간 손이 멈췄죠. 일본인 맞나 싶었어요. 어떻게 일본 공항보다 한국 공항이 더 좋다고 말하는 건지 마치 제 자부심에 상처를 입은 것 같았습니다. 입국 심사는 솔직히 말하면 도쿄 하네다 공항보다 훨씬 빨랐어요. 지문 인식과 얼굴 인식이 동시에 이루어지더니 30초도 안 돼서 끝났죠. 일본에서도 무인 심사는 있지만 이렇게까지 빠르진 않았거든요. 인증 과정에서 오류가 나서 다시 시도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여기선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짐을 찾으러 가는 길 곳곳에 키오스크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모든 화면에 일본어가 완벽하게 표시되어 있다는 점이었죠. 교통카드 구매, 환전, 심지어 유심까지 터치 몇 번이면 해결되는 걸 보며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반면 우리 나리타 공항은 여전히 대부분 창구에서 직원이 직접 처리해야 했고 출입국 심사도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일본보다 좋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 점은 확실히 나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제 앞에서 한 외국인이 교통카드를 구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카드 한 장으로 지하철, 버스, 심지어 편의점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거예요. 문득 일본의 각 지역마다 따로 써야 하는 교통카드들이 떠올랐습니다. 왜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불편한 시스템을 고집하는 걸까? 혼자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너무 많은 것을 보고 긴장해서 그런 건지 좀 지치더라고요. 잠시 공항 라운지에 앉아 숨을 돌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와이파이 속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순간 리에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인터넷이 빨라서 데이터 요금제가 필요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땐 설마 하고 믿지 않았는데 빠르긴 빠르더라고요. 뭐 이쯤이야. 그래, 공항이니까 이런 거겠지 라고 생각하고 주변을 두리번 거리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배가 고팠거든요. 인천공항에는 없는 게 없더라고요. 심지어 바로 앞에 음식점들이 즐비해 있었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삼계탕 등이 눈에 보였지만 첫날부터 한국 음식을 먹고 싶진 않았어요. 전 어쩔 수 없이 편의점에 들려서 빵 하나를 사고 공항 철도를 타려면 몇 번 출구로 가야 하나 두리번거리며 찾기 시작했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건 공항 철도 한 번만 타면 바로 회사 기숙사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디지털 안내판에는 실시간으로 교통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해결하고 있었어요. 일본의 아날로그적인 모습이 자꾸 비교되는 게 싫었습니다. 예상과는 너무나 다른 인천공항에 당황스러웠지만 이것으로 한국에 대한 저의 생각이 쉽게 변하진 않았죠. 서울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복잡한 마음을 진정시키며 앞으로의 2달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았어요. 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제 마음을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리무진 버스에서 내려 회사 기숙사에 짐을 풀고 다음날 아침이 밝았어요. 첫 출근 날이라 일찍 일어나 네이버 지도 앱을 다운받았어요.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알 수 있고 특히 일본어 지원이 잘 되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찾아보니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게 가장 빠르다고 하더군요. 교통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한국에 오기 전부터 가장 궁금했던 것 중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카드 한 장이면 모든 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죠. 친구들에게 너무 좋다고 수없이 들었거든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도쿄에서 오사카만 가도 새로운 카드를 사야 하는데 말이에요. 지하철 개찰구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실례합니다 하며 지나가더니 카드 대신 스마트폰을 개찰기에 갖다 대는 거였어요. 유심히 보니 교통카드가 스마트폰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도쿄 지하철에서 카드와 현금을 번갈아 써야 했던 기억이 떠올랐죠. 핸드폰에 카드가 등록되어 있다면
이제 지갑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겠네요. 사실 듣기만 했던 이야기였는데 실제로 경험해보니 나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강남을 지나 삼성동 무역센터에 도착해 지하철 밖으로 나왔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순간 멈춰 섰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고 그 벽면은 반짝반짝 빛을 내며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일본보다 한참 아래라고만 생각했는데 막상 마주한 풍경은 달랐어요. 일본과 비슷한 듯 하면서도 마치 미래 도시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김태훈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제 담당 멘토라고 하더군요. 이분은 어찌나 친절한지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영어로 설명해 주었어요. 너무 감사했지만 순간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유 없이 친절한 사람을 경계해야 해. 그래서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거리를 두며 무슨 목적이 있는 걸까 하고 조심스럽게 살폈죠. 그런데 내 경계심을 눈치채기라도 한 걸까요? 태훈 씨는 오히려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며 최대한 배려하려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괜히 민망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맛집 투어 가이드 해드릴게요. 태훈 씨의 말에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테이블마다 QR코드가 붙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태훈 씨는 메뉴판을 펼쳐보지도 않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더니 곧바로 주문을 시작했습니다. 아야카 씨도 여기서 고르세요. 계산은 각자 하면 돼요. 저기 현금으로는 안 되나요? 제 질문에 태훈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여기 카드도 되고 휴대폰 결제도 돼요. 근데 요즘 현금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서 마치 원시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도쿄에서는 아직도 많은 식당이 현금만 받는데 말이에요.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옆 테이블을 힐끗 봤어요. 직장인들로 보이는 일행이 각자 자기 몫의 계산을 하고 있었죠.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고 몇 번 터치하니 끝나더군요. 일본에서는 각자 계산할 때마다 카드를 내밀고 영수증에 사인하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말이에요. 점심을 먹고 나오는 길에 길거리 떡볶이 가게 앞을 지났는데 거기에도 간편결제 안내문이 붙어 있더군요. 노점상에서조차 현금이 필요 없다니 태훈 씨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요즘은 할머니 장터에서도 다 카드 받으세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퇴근 후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침에 느꼈던 불편함이 이제는 부러움으로 바뀌고 있었거든요. 일본의 현금 문화, 각각 다른 교통카드들, 우리나라가 왜 이런 불편함을 그대로 두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제 자신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는데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한국은 겉만 번지르르 하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하루 제가 경험한 것들은 단순히 겉모습이 아닌 것 같았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당황스러웠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죠. 스마트폰으로 리에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다가 멈칫했어요.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마음 한켠이 망설여졌죠. 이제 겨우 하루가 지났을 뿐인데 제가 믿었던 것들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게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한국을 좋아하게 되는 건 아닐까? 그 생각에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어버렸어요. 며칠이 지나 입사 2주차가 되었을 때였어요. 어느 정도 한국에 대한 반감도 조금씩 묻어내지고 있었죠. 근데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나 봐요. 그날 아침 태훈 씨가 제게 첫 기획안 발표를 하라고 했을 때 정말 긴장됐어요. 일본에서는 신입이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발표 중에는 목소리가 떨렸고 가능한 한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팀장님이 갑자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순간 당황스러웠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제 설명이 끝나자마자 팀원들이 하나둘씩 의견을 내기 시작했거든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런 시도는 좋은데 실행 방법을 좀 더 구체화하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이런 직설적인 피드백이 불편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모두가 진심으로 더 나은 방향을 찾으려 노력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일본에서는 이건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네요 라는 말로 끝났을 텐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주시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태훈 씨에게 이런 문화가 신기하다고 했더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빨리 성장해야 했으니까요. 서로 눈치 보고 있을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한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중요한 보고서의 데이터를 잘못 입력했는데 일본이었다면 엄청난 질책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팀은 달랐어요. 다들 한 번쯤은 해본 실수예요. 같이 고쳐보자고요. 하면서 팀원들이 자연스럽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회식 문화도 제가 알던 것과 달랐어요. 한국 회식이라고 하면 술 강요에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술을 못 마신다고 하니까 전혀 강요하지 않으시고 일찍 가고 싶다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먼저 일어나시더라고요. 특히 팀장님께서 보여주신 리더십이 인상적이었어요. 회의 때는 날카로운 피드백을 주시면서도 회식 자리에서는 자신의 실수담을 편하게 나누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 기업이 왜 이렇게 혁신적일 수 있는지 이해가 됐어요. 일이 끝나고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문득 생각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하나둘씩 깨지고 있다는 걸요. 물론 아직도 마음 한켠에는 불편함이 있지만 적어도 회사에서만큼은 이런 수평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문화가 부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이런 게 한국 기업의 힘이 아닐까요? 서로 눈치 보지 않고 의견을 나누면서도 그 속에 배려가 있고 빠른 결정과 실행력, 그리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지금의 한국을 만들어낸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됐어요. 어느덧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됐어요. 짐을 정리하다가 첫날 썼던 업무 일지가 나왔는데 그때의 제 모습이 떠올라 피식 웃음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외국계 회사 임원들이 우리 회사를 견학하러 왔었거든요. 그들이 우리 기술력에 놀라는 걸 보면서 괜히 제 가슴이 뿌듯해지더라고요. 특히 우리 회사의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보고 감탄하는 모습에 어느새 저도 모르게 자부심이 생겼나 봐요. 출근길에 늘 보던 지하철 스크린도어가 오늘따라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일본의 지하철역이 떠올랐거든요. 아직도 많은 역에 스크린도어가 없는데 안전과 기술의 차이를 새삼 실감했어요. 회사 건물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도 인상적이었어요. 일본에선 아직 휘발유차가 대부분인데 여기선 전기차가 너무나 자연스럽더라고요. 미래를 준비하는 속도가 이렇게나 다르다니. 퇴근하고 마지막으로 팀원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다들 다음에 또 와요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 말이 현실성 있게 들리더라고요. 처음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이제는 오히려 기대가 되는걸요. 리에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있잖아. 내가 왜 이렇게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앞서가고 있더라. 기술도 시스템도 문화도.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하려는 의지와 타인을 배려해주는 모습이 진심이구나 느껴지더라고. 과거에 대한 편견으로 한국을 바라본 내가 참 바보 같더라 라고 문자를 보냈죠. 그리고 우리 가족의 도예 공방이 떠올랐어요. 전통만을 고집하다가 시대에 뒤처진 건 아니었을까? 혁신과 전통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걸 이곳에서 배웠네요.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마지막으로 서울을 내려다봤어요. 경쟁자라고만 생각했던 나라가 사실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이렇게나 많은 곳이었다니. 언젠가 아버지께도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아직 이르지만 천천히, 아주 천천히 우리도 변화해야 한다는 걸, 그리고 그 변화가 결코 나쁜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도 재밌고 유익한 사연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 모드였습니다.